우리가 그래서 영화를 잠깐 봤지만 그 전에 작가 얘기부터 할게요. 샬럿 브론테라고 여러분 브론테 시스터스라고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되게 영국 문학사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자매들이에요. 요게 이제 미스터 브론테 씨가 그 나름 북쪽에 좀 못 사는 동네에 교구 목사님이셨고요. 애가 많이 낳았는데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딸이 이렇게 하고 다 대여섯 명 되고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생이 이제 그 화가 전문적인 화가는 아닌데 그래도 그림을 좀 그렸는데 그 남동생이 그린 그림이에요. 살아남은 새 누이와 자기를 그리다가 여기 보면 여기 뭔가 형상이 있다가 없어진 거 보이실 거예요. 여기 자기를 그렸다가 지웠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뭔가 죽음을 예감할 때 이렇게 보기도 해요. 왜냐면 이 그림을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그 남동생이 먼저 죽거든요. 이렇게 이게 앤, 에밀리, 샬럿이라고 그러는데 세 명 다 유명 작가고요. 특히 에밀리 브론테는 여러분 폭풍의 언덕 쓴 작가로 엄청 유명한 있어요. 폭풍의 언덕이라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지금 읽는 샬럿 브론테를 그린 그림이고 앤 브론티도 좀 덜 유명하고 작품도 그렇게 완성도가 높진 않다고들 하는데 어쨌든 시인이고 유명해요. 이 세 사람이 왜 세 명 중에 또 두 명이 엄청 유명한 작가란 것도 중요하고요. 이 사람들이 이 자매가 독특한 삶을 살았고 그 삶이 작품들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많이 얘기되고요. 요새로 치면 거의 생가 이런 데 막 사람들이 문학 순리하는 사람들이 가서 막 보고 그럴 정도로 거의 문학계의 슈퍼스타들이에요. 죽고 나서 된 거지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밀타운이라고 좀 북쪽에 그렇게 잘 살지 않은 동네의 교구 목사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외로웠어요. 이 자매들이. 그리고 우리가 계속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잘 살지 않는 집에 딸들만 줄줄이 있는 경우 앞날이 전망이 밝지 않은 거거든요. 아버지가 부자도 아니었고 잘 나가는 목사님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남동생이 하나였던 거고 언니들이 딸들이 줄줄이 있었으니까 남동생도 부담이 상당히 컸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막내고 이래갖고 이쁨을 받고 컸는지 좀 이렇게 절제력이 약간 모자랐나 봐요. 성인 때까지 잘 컸는데 근데 뭐 그렇게 부잣집이 아니까 교육도 많이 잘 받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제 남동생도 가정교사로 어느 집에 갔다가 안주인이랑 이렇게 금지된 사랑에 빠져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나름 시련이잖아요. 괴로워하면서 술을 마시는데 이게 절제가 안 돼서 알코올리즘이 돼갖고 알코올 중독이 돼갖고 죽어요.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오만과 편견과 비슷한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보다 못 사는 집이고요. 아들이 그래도 여기 하나 있어서 그래도 뭔가 앞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경제적으로 집안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집안에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비실비실하고 거기다 그 다음에 병 들어 있었고 곧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망이 어두운 거예요. 이 집 딸들은. 그리고 동네도 좀 황량한 데 있었어요. 그 공업도시였고 그 공업도시 바로 곁에 붙어있는 교구였는데 이 목사관이 있던 그 뒤쪽으로는 무어라고 불리우는 영국 특유의 항무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엄청 불고요. 막 이렇게 사막은 아닌데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나오면 보면 이렇게 덤불들만 이렇게 잔뜩 있는 나름 뭔가 황량한 아름다운 자연이기도 하지만 되게 쓸쓸하기도 한 그런 자연이 펼쳐져 있는데 이 자매들이 다 황무지의 이미지가 작품에 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뭔가 황량하고 사람이 없으면서 쓸쓸한 거 그러나 뭔가 거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자연이 우리 제인 에어를 좀 보면서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샬럿 브론테가 여기 1816년에서 1855년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보기에 충분히 오래 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장수는 못했어요. 근데 이 집안에서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그 아까 얘기했던 남동생 죽은 다음에 곧 앤도 죽고요. 한 몇 달 안에 죽고요. 몇 달 안에 에밀리도 죽고 앤도 죽어요. 1년이 채 되기 전에. 그 샬롯이 제일 그 끈질기게 오래 살아남았는데 그래서 오래 살아서 저 정도 살았어요. 근데 그 제가 새로 배운 사실은 되게 요절해서 되게 비극적인 삶을 산 자매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름 평균 수명보다는 다 오래 살았다고 해요. 그 동네가 공업도시였는데 그 19세기 얘기했지만 노동법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노동 환경 이런 게 너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어요. 동물 키우듯이 하고 상하수도 시설 없어서 오물 사람들이 우글우글 몰려 살면 그 뒤처리한 거 오물 나온 거 다 그냥 길바닥에 버리고 막 이랬던 시절이라 공중 위생 이런 것이 너무나 안 좋았고 아침 해 뜨면 일하러 가서 해 지면 와서 쓰러져 자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이래갖고 평균 수명이 25세가 안 됐다고 해요. 그 동네가. 그래서 20살 넘게 살았으면 꽤 오래 살았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제인 에어의 세계를 이해하기 전에 이 자매들에 대해서 뭘 이해해야 되냐면 되게 살기가 어려운 동네에서 힘든 삶들을 보고 지냈다는 거. 그래서 인생을 이해할 때 따뜻하고 밝고 아름답고 살다 보면 희망이 있고 잘 될 거야 이렇게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둘째는 셋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전망이 밝지도 않고 그렇게 예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그다음에 집안이 부자도 아니었고 또 귀족집도 아니었고 지체가 엄청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하층민도 아니고 공장 노동자를 할 수는 없었고 어느 정도의 교육은 받았고 그래서 딱 제인 에어처럼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딱 제인 에어처럼 다 가정교사를 했어요. 부잣집에 가서. 그래서 제인 에어의 경우는 이제 되게 잘된 어쨌든 잘 됐잖아요. 끝에 가면 잘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 가정교사들이 제가 얘기했지만 하녀의 신분은 하녀와 거의 같았고 하는 일이 달랐을 정도밖에 인식이 안 됐기 때문에 귀족집 자제들을 여러분 가르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도 왜 엄마들이 이렇게 자기 애가 어디 가서 혼나거나 이러면 막 쌍심지를 켜고 달겨든다고 그래서 애들이 버릇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신분이 낮은 가정교사가 지체 높은 귀족집 애들을 가리키면 애들한테 훈련을 어떻게 시키나요?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당연히. 애들도 알거든요. 누가 힘이 있고 누가 높은 사람이고 누가 낮은 사람인지. 근데 본능적으로 그런 걸 아는데 이제 엄마가 정말 깔보는 무시하는 그런 하녀가 자기를 가리킨다고 치면은 애들 말 안 듣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스트레스가 극심한 직업이었다고 해요. 보수도 그렇게 좋지 않거니와 위치도 애매할 뿐더러 하녀들과 막 어울리기엔 또 나름 이렇게 지적인 자존심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또 막 말이 그렇게 말을 막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애들 가르쳐야 되는데 주인은 무시하고 애들도 무시하고 가르치진 않고 가르쳐지진 않고 그렇다고 애들이 또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확인해 봤을 때 배운 게 없다 이러면 또 혼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집 막내딸은 가정교사를 갖다 쫓겨났는데 애는 왜 쫓겨났냐면 애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때릴 수는 없고 당연히 식탁 다리에 애를 묶어놨었대요. 하도 난리를 쳐서 이렇게 식탁 다리에 애를 묶어놨는데 그때 엄마가 들어온 거예요. 그 집 엄마가. 그래서 이제 또 아동 학대다 이래갖고 쫓겨났어요. 바로. 애니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속에 제인 에어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밖에 없을 거고 자기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알았고요. 근데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로우드 스쿨 우리 줄거리 얘기가 제가 얘기하다 나올 거고 영화를 봤으니까 여러분 잠깐 보셨겠지만 왜 막 얼음 어는 학교 있었잖아요. 아침에 얼음 얼어갖고 근데 막 이렇게 얼굴 닦고 달려나가는 그런 학교가 자선학교였는데 그러니까 고급 좋은 집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딱 요 정도 그 배움의 욕구는 있으나 집은 부잣집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좀 못 살고 그리고 앞날을 책임져 줄 다른 가족이 없는 그런 상황의 아이들을 모아다 그래도 니네 밥벌이는 하라고 좀 가르쳐주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를 이 자매도 갔어요. 애는 너무 어렸고 샬롯과 에밀리가 갔는데 그 위에 언니 둘이 더 있었거든요. 자매 넷이 갔는데 그런 학교에 딱 로드 스쿨처럼 너무너무
그 규칙은 엄격하고 대우는 너무 안 좋고 위치도 너무 안 좋고 이런 데 갔다가 그 헬렌 번스 죽는 아이 보셨죠? 머리 그 금발머리 붉은 머리 곱슬머리였던 애가 죽잖아요. 딱 그렇게 언니 둘이 죽어요. 거기 가서 결핵에 걸려서. 그래서 예, 되게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자서전적인 소설이라고 해요. 자서전은 아니고 그 실제 경험에 바탕을 두고. 그리고 또 하나 샬롯이 이제 자기가 가정교사 학교를 열어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그 불어를 그러면 배워야 돼서 제인 에어가 불어를 하잖아요. 아델이랑 불어를 배워야 된다고 브뤼셀이라고 그 바다 건너서 네덜란드 있는 쪽에 가서 불어를 잠깐 배우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샬롯이 이렇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고집이 좀 세고 생활력은 강하나 이렇게 사람이 친절하고 다정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은 아니었기에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별로 없었나 봐요. 근데 지적인 욕심이 강하고 공부를 잘하고 이래서 선생님 눈에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좀 기특하게 여겨서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줬더니 애정에 굶주려 있던 샬롯이 팍 반해버렸어요. 그 선생님한테. 그래갖고 연세 많으신 남자 선생님한테 열렬히 구애하다가 당연히 잘 안 돼갖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서 좀 우울한 나날을 보냈거든요. 근데 예,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제인 에어를 아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느낄 거예요. 연세가 좀 많은 남자가 예. 아버지 뻘인 아버지 한 20살 이상 차이 나는 그 좀 지체 높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남자가 어린 소녀에게 그 가능성을 봐줬을 때 여자애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하고 반하는 이야기가 제인 에어에서 나오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her journey라고 했는데 제인 에어 줄거리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이걸 왜 자세히 얘기했는지는 나중에 여러분 또 Turn of the Screw 가면 알 수 있어요. Turn of the Screw의 가정교사가 제인 에어의 많은 면을 가져와서 따서 만들어진 캐릭터라서 게이츠 헤드가 아까 그래 영화 봤을 때 우리가 봤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외삼촌네 집이에요. 돌아가신 외삼촌네 집 이름이 게이츠 헤드예요. 이름이 요새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촌스러울 정도로 의미가 부여가 돼 있어요. 네, 게이츠 헤드 여행의 시작지죠. 네, 그 대문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봤듯이 제인 에어는 천에 고하고 자기 뒤봐주던 외삼촌도 돌아가신 다음이고요. 집에서 되게 개밥의 도토리 같은 존재예요. 막 치워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애가 유순하고 착하고 예쁘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나름 성깔 있는 아가씨라서 예, 되게 처치곤란인 아이로 나오고 그 여기서 또 나타나는 게 집안에 외삼촌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집안에 아버지는 안 계세요. 근데 그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집안의 남자애가 존이라고 제인 에어가 영화에서 내는 걔가 제일 싫어 그러는 애가 나와요. 걔가 제인을 이렇게 때려요. 그냥 물리적으로. 막 제인이 얻어맞고 피나는데 같이 덤벼서 싸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게이츠 헤드가 아버지가 없지만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는데 되게 안 좋게 하는 그런 역할이 나오고 거기서 그 제인이 자리가 없으면 이 사회에서 제인의 자리가 없는 것이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봤듯이 로우드 스쿨을 가게 되는데 영화랑 좀 다른 건 게이츠 헤드가 너무 싫어서 제인은 자기가 딴 데로 보내달라고 요청해요.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그래서 그 제인이 어려서 이제 외숙모랑 관계가 또 안 좋고 그러니까 제인의 말에는 힘이 안 실리는데 그 제인이 아팠을 때 온 약사가 그 얘기를 듣고 얘 여기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외숙모한테 얘기를 해서 외숙모가 그래서 이제 그 자선학교 좋은 학교 말고 기숙학교 좋은 데 말고 그냥 돈 안 드는 싸구려 학교에 애를 그냥 치워버릴 목표로 알아봐서 보내서 가게 된 게 로우드 스쿨이고요. 로우드 스쿨에서 영화랑 또 좀 달라요. 미스터 브로클호스트가 그렇게 막 자주 오는 학교가 아니에요. 지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선학교에 자기가 비록 운영은 하고 있지만 자주 오진 않아요. 자기가 데려가고 그러진 않아요. 거기는 이제 미스 템포 좀 상냥한 분이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고 그 헬렌 본스를 막 땡땡땡땡 거리는 분이 좀 더 급이 낮아요. 교감 선생님이나 약간 선생님 중에 하나인데 미스 템플은 되게 이해해주는 편이에요. 영화에도 나오지만 제인도 이해해주고 헬렌 본스라는 아이도 이해해주고 뭔가 규율을 딱 못 지키는 아이들도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어머니 대리 어머니 형상으로 나오고요. 그 처음 나오는 좀 그래도 제인 에어가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유일한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땡땡거리는
그 선생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미스터 브로클허스트가 느지막히 제인 에어가 들어온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간신히 적응할 무렵에 느지막히 나타나서 그러니까 느지막히 나타나서 막 이렇게 순수 두고 있는데 제인 에어가 너무 긴장을 해요. 그 외숙모가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했던 것 때문에 그걸 자기를 기억하면 어떡하나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뭘 떨어뜨려 갖고 그게 깨져요. 석판이 자기가 그 노트 필기가 이렇게 종이가 흔하던 시절이 아니라 석판을 가지고 조그만 칠판을 가지고 노트를 적었는데 그걸 두고 있다가 그걸 깨뜨려요. 근데 이제 그 시절에만 해도 이제 물질이 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기 시작했던 때지만 그래도 요새처럼 막 잊어버리면 가서 사고 이럴 수 있는 때가 아니라서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뭔가 777 못한 게 되게 큰 죄악이에요. 근데 애들이 약간 777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되게 혼을 많이 내거든요. 근데 제인이 그걸 떨어뜨렸으니까 어떤 애가 이렇게 777 못하냐 이렇게 주의력이 떨어지냐 이렇게 갖고 딱 봤는데 제인 에어였던 거죠. 그래서 생각이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되게 잔인하게 애를 앞으로 불러다가 세워놓고 얘 거짓말쟁이다 조심해라 사귀지 마라 이렇게 딱 해요. 그래서 제인이 그 전까지는 근데 적응을 잘하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처음으로 자기한테 꼬리표가 안 붙어 있고 자기만의 능력으로 공부를 똑똑한 아기 때문에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인정도 받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정도 받고 자기가 게이츠에 대해서 누려본 적이 없는 인정과 사랑을 받기 시작하는데 잘 지내기 시작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영화에서처럼 쇼크를 먹고 충격을 먹고 울고 막 절망하고 이러는데 그때 미스 템포가 그때 헬렌 버넌스가 도와줘요. 헬렌 버넌스는 영화에서 나오지만 그 헬렌 버넌스의 가장 큰 죄악이 거기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선생님한테 계속 혼내는 이유가 얘가 약간 공상을 좋아해서 딴 생각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떨어뜨리고 머리 깔끔하게 묶어야 되는데 머리 한올 흘러나와 있고 뭐 이런 걸로 계속 혼나요. 그러니까 제인 에어 작가가 샬럿 브론테가 봐도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닌데 애가 혼나는 걸로. 그러니까 결국 로우드가 잘못된 거지 애가 잘못된 건 아닌 것처럼 나와요. 그리고 영화에서처럼 헬렌 버넌스가 제인 에어보다 나이도 좀 많고요. 책도 더 많이 읽고요. 좀 이렇게 언니 같은 역할을 해줘요. 근데 죽죠. 결핵으로 죽고 제인 에어가 그걸 넘어서서 헬렌 버넌스에게서 죽는다는 것, 천국에 대해서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좀 느껴요. 그게 이제 제인 에어의 성장에서 중요한 단계가 돼요. 왜냐하면 게이츠에서 영화에서도 잘 나왔죠. 예. 그 지옥이 뭐지 그랬더니 뭐 이제 불구덩이다 이래 갖고 그러면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이제 착하고 말 잘 듣는 어린이는 그러면 착하게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강해서 안 죽으면 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되게 영적인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어린이였는데 관심이 없다기보다 그걸 이제 반항하는 어린이였는데 자기 나름의 미스터 브로클허스트가 대변하는 그런 식의 교리가 아닌 자기 나름의 이해도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좀 성숙하는 거죠. 러우드에서 영화에서 나오지만 6년을 학생으로 지내고 그 다음엔 바로 2년을 선생님으로 지내요. 근데 제인 에어가 샬럿 브론테가 가졌던 속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작가가 자기의 속성을 부여한 게 뭔가 다른 세상, 더 넓은 세상, 지적인 자극, 삶의 도전 이런 걸 갈망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로우드에 처음 와서 잘 적응하고 잘 살아남았고 이제 완전히 익숙해지니까 다른 데로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애드버타이즈먼트를 낸 거예요. 그 구인 광고를 보고 응답한 거예요. 자기가 가겠다. 가정교사로 가겠다. 그래서 가게 된 게 로체스터시의 톤필드. 이게 여러분 이제 이름만 봐도 로우드예요. 그죠? 톤필드. 이게 행복한 나날이 펼쳐지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빡 오잖아요. 톤이니까. 그죠? 제목 이렇게 장소 이름에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갔더니 톤필드에 갔더니 여러분 다 아는 대로 어여쁜 아델이 있고 그리고 페어팩스 부인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좀 이렇게 따뜻한 약간 어머니 같은 역할인데 이제 제인 에어가 많이 자랐기 때문에 미스 템폴한테 그랬던 것처럼 의지는 하지 않죠. 거의 대등하게 대해요. 그래서 제인 에어이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체스터 씨를 만나죠. 로체스터 씨를 만나고 여러분 봤겠지만 약간 기이한 일들이 있지만 저택에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지고 로체스터 씨가 저도 이것도 이제 저도 배운 건데 19세기에 그 아직 20살이 안 된
18세인가 제인 에어가 그래요. 18세인가 19세인가 그럴 때인데 그런 어린 여자애한테 그 로체스터가 영화에서 나오지만 자기가 아델이 어떤 애인지를 얘기하는 자기 사생아라는 얘기 하잖아요. 자기 사생아라고 했다고 걔 여자가. 근데 자기 사생아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거나 저러거나 어쨌든 자기가 관계를 맺었던 여자애니까 그리고 엄마가 버리고 갔으니까 애를 자기가 책임지겠다 해서 데려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결국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잖아요. 로체스터가. 그리고 그 전에도 좀 막 살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로체스터가. 그런 더러운 얘기를 여러분 10대 소녀한테는 할 수가 없는 거였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대요. 그런 막 이런 막 남사스러운 얘기를. 그러니까 로체스터가 제인 에어를 대하는 게 관습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죠. 제인 에어가 마지막에 그 딱 구애가 이루어지는 순간 제인 에어가 너 내가 로봇인 줄 아냐 그러면서 막 대들은 그것도 너무 여성적이지 않다고 그랬대요. 당시 비평가들이. 그래서 작가가 여자일 리가 없다. 여자가 이렇게 그 비도덕적인 상상력을 가질 수는 없다. 그리고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겸양이 없는 막 말대꾸 막 하는 이렇게까지 막 아웃스포큰 자기 목소리를 막 내는 이런 여자 캐릭터를 그릴 리가 없다. 그래서 남자 작가일 것이다 라고 비평가들이 추측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당시에 듣도 보도 못한 캐릭터였던 거고 듣도 보도 못한 관계였던 거예요. 로체스터도 여러분 그렇게 잘생긴 사람은 아니거든요. 잘생기고 우아한 멋있는 남자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결혼하기로 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결혼식 날이 돼요. 결혼식 전날에 제인 에어가 이제 로체스터 씨랑 들어왔는데 산책하다 들어왔는데 페어팩스 부인이 그걸 보고 표정이 확 어두워져요. 그래서 제인 에어는 그렇게 생각해요. 페어팩스 부인이 신분 차이 보수적이셔서 신분 차이를 넘어서 자기가 가정교사 따위가 이제 안주인이 되는 거가 못마땅하구나. 심지어는 페어팩스 부인도 그러구나 이렇게 씁쓸하게 생각해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결혼식 날이 돼서 결혼식 하러 갔어요. 큰 결혼도 아니고 그냥 그 영지 내에 있는 교회에서 결혼을 하기로 해서 그냥 제인이랑 로체스터 씨랑 뽁뽁 가서 결혼을 하려는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영어로 주례를 보는 경우 이 결혼에 반대하시는 분 있으니까 반대해야 되는 사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얘기하거나 지금 얘기하지 않을까 하면 영원히 침묵하십시오 하는 게 관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관례적으로 그냥 그건 아무도 거기에다가 제인 에어가 생각해요. 뭐 얘기할 사람 반대할 이유를 아는 사람 얘기하십시오 할 때 반대할 이유 있습니다라고 누군가 얘기해서 결혼식이 깨지는 경우는 유사일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깨져요. 제인의 결혼식은 누군가가 반대할 이유를 안다고 거기다 딱 얘기를 해서 보니까 생전 처음 본 남자인데 그래서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해봐라 했더니 로체스터의 부인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몇 달 전에 네. 그 부인이 살아있는 걸 보고 온 남자가 있다 라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 추측 가능하시겠지만 메이슨 씨예요. 왜 피 줄줄 흘려갖고 밤에 로체스터 씨가 재빨리 실어보냈던. 그래서 그 사람도 왔어요. 자기 여동생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내가 증인이다 그러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결혼식 깨져요. 제인 에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 있다가 로체스터 씨가 그러면 맞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인정하면서 처음에는 막 으르렁거리면서 약간 동물적인 이미지로 하는데 으르렁거리면서 이 결혼 어떻게든 강행하려고 그러다가 메이슨이 나와서 내가 증인이다 하는 순간 포기하고 가서 우리 부인을 같이 보자 그래요. 그래서 제인을 거의 질질 끌고 제인 손을 잡고 그 숨어있던 방에 가서 그레이스 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상하게 웃는 여자. 그 여자가 바느질 한다는 방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옆에 이 비밀의 방처럼 벽이 또 있고 그걸 여니까 그 안에 이렇게 거의 동물이나 약간 드라큘라 같이 묘사돼요. 눈이 뻘겋고 얼굴이 시꺼멓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등치 큰 흰 옷을 입은 여자가 그러니까 잠옷 입은 것 같은 여자. 영화에서 여러분 영화 우리가 봤나요? 안 나왔죠. 영화 이미지는 조금 그래도 작게 나오고 사람처럼 나왔어요. 근데 소설에서 묘사된 보로는 거의 동물 같아요. 뭐라 그럴까요? 약간 괴물 같아요. 그 도깨비 같아요.
크고 사람 같지 않은 이미지로 나와요. 등치 크고 로체스터만하다고 나와요. 로체스터가 되게 그래도 등치가 큰 남자 거잖아요. 그런 여자가 이렇게 막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으르렁 으르렁 소리를 내다가 로체스터를 보고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로체스터를 향해서 공격해요. 물어 뜯으려고 이빨로. 그러니까 완전 동물 이미지예요. 그거를 로체스터가 막고 그래서 이게 봐라 이 부인이다. 그러면서 로체스터가 고백하는 얘기가 자기가 속아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 집안에 광기가 흐르는 집안이다. 3대째 미친 여자가 나왔던 집안인데 엄마도 미쳤고 할머니도 미쳤는데 그거를 속이고 영국에 있었으면 또 사람들이 다 알 텐데 식민지에 가 있는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데이라에서 카리브 해안에 있는 그 식민지에서 잘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랑 자기 형이 자기를 팔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오만과 편견 얘기할 때도 했지만 가문의 재산을 가문 내에서 지키려는 노력 때문에 여자들은 당연히 상속도 못 받지만 그것이 이제 남자들한테도 안 좋은 게 장남은 괜찮은데 차남, 삼남의 경우는 찢어서 나눠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걔가 또 애 낳고 걔가 또 애 낳고 그러면 그게 몇 갈래로 찢어져서 땅이 없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최대한 통째로 그냥 장남한테 주거든요. 근데 그 차남이랑 삼남은 신세가 그럼 불쌍하잖아요. 자랄 때는 부자로 자랐을 텐데 돈 한 푼 못 받으면 그 노릇을 또 어떻게 해요. 그죠? 그리고 또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 그래서 군대라도 가버리면 집안의 망신이란 말이에요. 예, 저 집안 봐라 막 둘째 셋째는 해줄 게 없어서 저렇게 됐다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차남, 삼남, 사남 아들이 많은 경우 그 아래 형제들을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줄까가 큰 고민이에요. 근데 로체스터 집안은 그래서 로체스터를 차남을 그러니까 그렇게 나름 먹을 걸 마련해 준 거예요. 결혼을 시켜서. 근데 이제 로체스터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고 싶었는데 그거 하나도 없이 계약해서 우리 둘째 아들을 보낼 테니 우리 둘째 아들이 그래도 귀족 집안 아들이니까 너희는 이름을 갖고 니네는 지참금을 다오 이렇게 갖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체스터는 자기는 사랑하지도 않았고 만나보지도 못했고 제대로 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미치게 되어 있는 여자였고 미쳤고 근데 자기가 또 너무 책임감이 강하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막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건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여자를 버려둘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남자가. 그래서 정신병원에 보내자니 거의 그 당시 또 병원이라는 그 정신병원이 사람을 돌보는 데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면 죽을 게 뻔하고 그러니까 간접살인도 자기는 못하겠더라. 그래서 어떻게든 데리고 있어야 돼서 톤필드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그레이스풀을 붙여놓고 그 여기 집이 너무너무 어둡고 무섭고 자기한테는 생각하기도 싫은 데니까 집에 안 오고 계속 떠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들을 그 미스트리스들을 두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어느 날 우연히 생각지도 못하게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또 으르렁거리고 있을 이 부인이라는 짐승을 생각하면서 할 수 없이 할 일이 있어서 잠깐 들리려고 왔는데 기호정 같은 제인 에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내가 이 여자를 통해서 탈출하고 싶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말은 그렇게 멋있는데 그러니까 나름 변명이 되는데 변명이라기보다 그 사람이 참 그래 살기가 힘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은 하게 되는데 지금 생각해도 사실은 제인은 속은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말이 안 되지만 19세기는 바이겜이라고 그 되게 기독교적인 도덕적인 가치관이 선명하던 때라서 중혼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살아있고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부인을 두고 또 결혼을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불법이고요. 종교적으로도 잘못된 거고요.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거고요. 요만큼의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진짜 잘못한 거예요. 진짜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어린애를 속여서 결혼을 한다고 믿고 있는 애를 속여서 정부로 만들려고 그랬던 거니까. 제인 에어를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할 뻔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끝나고 제인 에어가 혼자 방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버타예요. 그 미친 여자가. 버타가 댐비고 이러느라고 남자들이 막고 힘이 무진장해서 남자들이 혼자도 잘 못 막아요. 그러니까 메이슨을 죽을 뻔한 것도 버타가 깨물어갖고 죽을 뻔했던 거거든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제인 에어가 혼자 몰래 나와서 자기 방에 가서 이제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거의 충격을 너무 먹어서 가만히 있는데 아무도 제인 에어의 방을 두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인 에어가 운명이 버리면 사람도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할까 내면 갈등이 엄청나게 길게 나와요. 제인 에어의 그 심장은
감정은 로체스터를 이해하고 로체스터랑 그래도 사랑하고 로체스터랑 그래도 같이 하고 싶어해요. 여기를 떠나서 유럽으로 가면 로체스터가 그렇게 꼬셨거든요. 따뜻한 유럽으로 가자. 제인 에어 여기서 떠나서 유럽으로 가면 누가 알 거냐. 그 마음은 거의 로체스터를 용서하고 로체스터를 이해하고 그와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거의 단데 이성인지 뭔지 이성도 심지어는 어느 순간 로체스터 편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뚜렷한 이 여자의 도덕적인 자기의식이 끝까지 막아요. 절대로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자기 속에서 그 목소리가 있어요. 뭐 안 된다. 그래서 그 자기와의 싸움을 길게 하고 어떻게든 그래서 그럼 가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 자기 속의 목소리가 말해요. 떠나라. 그래서 이제 떠나요. 로체스가 사준 거는 단 하나, 뭐 가락지 하나부터 시작해서 뭐 머리핀 하나, 막 세세한 거 하나도 로체스가 준 건 다 내려놓고 자기가 여기 톤필드에 올 때 가져왔던 것만 가지고 나가요. 몰래. 로체스터가 사실 그 전에 잠깐 제이네가 물이라도 먹을까 해서 나왔는데 로체스터가 아무도 안 왔던 게 로체스터가 그 방 앞에 의자를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얘가 나오기를. 그래서 제이네가 나왔더니 로체스터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 제이네를 이렇게 딱 제이네가 쓰러지는 걸 딱 안고 날 용서해라. 그리고 제이네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이래서 그랬다. 난 너 정말 사랑한다. 유럽으로 가자. 제이네가 그걸 다 듣고 알겠다기보다 다 그냥 말없이 듣고 다시 방으로 간 다음에 로체스터가 자라고 한 사이에 몰래 그 밤에 바로 도망쳐 나와요. 먹은 것도 없고 충격도 먹었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 무작정 남은 돈 조금 월급 받았던 거 로체스터한테 월급 받았던 거 조금 가지고 그 돈이 데려다 줄 수 있는 데까지 당시에 이제 교통 시스템이 생겨서 대중교통 시스템이 생겨서 기차가 아니라 이제 역마차들이 다녔을 때거든요. 역마차를 타고 이 돈이 되는 데까지 데려다 달라서 자기 생면부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곳으로 가요. 지금 생각해도 좀 그 제인 에어의 처지가 되게 안 된 것 같잖아요. 네. 19세기의 여자 혼자, 그것도 어린 여자 혼자, 돈도 한 푼 없이 가족도 없이 낯선 곳에 간다는 건요. 네. 죽으러 가는 거예요. 거의 자살이에요. 네. 고상한 자살이에요. 네. 이렇게 자기가 해코지를 안 했을 뿐이지 몸을 안 내줬을 뿐이지 살기를 포기한 거는 다름없어요. 그냥 그 치안이 여러분 요새 생각하는 경찰 이런 게 생긴 지 되게 얼마 안 된 거 아세요? 되게 근대적인 제도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은 자기가 보호해야 되는 거고요. 19세기에 이제 심지어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작가는 아니고 일기 작가가 있는데 18세기 말에 일기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일기에 어느 정도 어떻게 쓸 정도냐면 밤에 저녁에 늦은 밤에 웬 여자가 이뻐 보이는 여자가 지나가길래 그 여자를 좀 어떻게 해볼까 하고 어숙한 골목까지 따라가요. 그걸 막 일기에 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밤에 보호자 없이 다니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나랑 즐겨보자. 이렇게만 해석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자기 일기에 부끄러움 없이 쓸 정도로 별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여자가 이제 그 일기 작가가 그래서 뭐 어떻게 해볼까 하고 갔더니 그 여자가 이따시만한 오핀을 꺼내갖고 협박을 해서 그래? 그러면 나는 네가 싫어하는지는 몰랐지. 이렇게 물러나거든요. 그게 있어요. 기록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인 에어처럼 힘도 없고 어린 여자애가 그 낯선 데 그냥 자기 몸을 던지듯이 간다는 건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그래서 거의 황무지에서 심지어 바깥에서 노숙을 해요. 그리고 거의 죽을 지경에 가는데 거기 간 데가 마시엔드예요. 그 동네 이름이 벌써 느낌이 오죠. 마시엔드. 뭔가 끝날 것 같고 황량하지만 이제 뭔가 종착지 같은 느낌 있죠. 그리고 무어하우스라는 집에 우연히 그러니까 제인 에어가 거의 죽어갈 때 너무 배고프고 그래서 동냥을 하러 그러니까 거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신분 차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뭐 인간은 평등한데 이게 안 되는 때예요. 근데 거지가 된 거예요. 말도 못하게 떨어진 거예요. 나락으로. 그래서 어쨌든 달라고 갔다가 기절을 했는데 그 앞에서 그 집 사람들이 구해줘요.
마침 따뜻한 마음을 가진, 마침 제인 에어가 정말 거지는 아니라는 걸 알아본, 정말 불황은 아니라는 걸 알아본 사람들이 구해줘서 거기서 이제 회복을 해요. 거기서 그 딸이 둘이, 그 여자가 둘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동네 또 교구 목사님 센전이라는 잘생긴 교구 목사님이 계신데 이 세 사람이 얘를 서포트하는데 이 집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또 뭐 항상 이 재산이 문제가 되는데 이 집이 워낙 잘 또 못 사는 집이었다가 재산을 좀 물려받을 수가 있을까 싶었던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얘네들의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서 얘네들한테 한 푼도 안 물려주고 딴 데 줘버렸대요. 그 재산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세 형제 자매가 흩어지게 돼요. 뿔뿔이. 그래서 딴 데 가고 제인 에어는 얘네들이 너무 아름다운 가족이고 따뜻한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었는데 제인 에어도 뭐 힘이 없으니까 제인 에어는 대신에 이제 똑똑하니까 동네에 이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자선학교 같은 걸 그 목사님이 세울 때 거기 선생님으로 가게 돼서 이제 나름 교장 선생님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일이 진행되냐면 아까 얘기한 그 잘생긴 센전이 인도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이라 인도의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하거든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아가씨가 있어요. 동네 유지의 딸 너무 이쁜 여자애가 있는데 그 여자는 너무 예쁘고 꽃 같은 애라서 선교지에 가서 힘들게 자기 희생하면서 살 수 있는 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순존이 너무나 그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이라 자기 사랑을 딱 버리고 제인 에어를 찍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기 관리를 하면서 잘 산다. 너라면 되겠다. 그래서 구애를 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도 없고요. 이제 역할로 거의 이제 job offer예요. 일자리를 주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제인 에어가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 이러다가 하도 말을 잘하고 제인 에어도 이렇게 약간 사명감에 불타는 스타일이라 옳다는 걸 해야 되는 스타일이라 이게 옳은데도 안 할래 막 이렇게 하니까 약간 흔들려요. 그래서 근데 워처스터는 계속 그립고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센전이 마지막 기회다 내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너 뭐 하늘에서 이런 영광을 받을 텐데 이거 안 할래? 막 되게 좋은 거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제인 에어가 거의 넘어가는데 갑자기 어디서 환청이 로체스터의 목소리로 제인 에어를 자기 이름을 부르는 정말 처절하게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환청으로 들어요. 그래갖고 센존이 바로 앞에서 대답해라 그래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들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막 대답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뒤로 돌아서 가요. 내가 확인할 것이다.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가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날로 바로 떠날 수 있는 가장 일찍 그 역마차를 타고 톤필드로 갔더니 며칠 걸려서 갔더니 그 막 두근두근 하면서 톤필드 그 건물을 보셨죠? 영화에서 웅장한 그 성 건물을 가려고 봤더니 언덕을 넘어서 딱 보이는데 갔더니 없어요. 불에 탄 잔해만 남아있어요. 건물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서 로체스터도 죽었나 싶어서 너무 놀래서 동네 그 여인숙에 가서 물어봐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막 그 집 주인이 그렇게 불량한 문제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고 막 그러면서 부인을 숨겨놓고 있었다. 미친 부인을 숨겨놓고서 미혼남 생세를 했었다. 그래서 천벌이 내렸는지 그 미친 여자가 미친 전 부인이 불을 질러서 저택에 딱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체스터 씨가 미친 부인을 구하려다가 다쳤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쳐서 동네 근처에 다른 영지 작은 그 집에 가서 지내고 있는데 거기가 폰디안이라는 곳이에요. 이게 되게 여러분 느낌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전원적인 이름이에요. 마침내 평화가 온 것 같은 이름이에요. 여기가. 갔더니 제인 에어가 갔더니 절름발이에 팔이 하나 없고요. 로체스터가 눈이 멀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부인은 죽었어요. 제인 에어가 가서 이제 위로해주고 로체스터가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 그랬더니 제인 에어가 약간 놀리다가
나 되게 잘생긴 남자랑 있다가 왔는데 막 이러고 좀 놀리다가 난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둘이 잘 돼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맨 마지막 그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의 눈이 되고 그가 나고 나가 그고 이렇게 완벽하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로체스터가 눈이 완전히 먼 게 아니라 한쪽 눈은 완전히 멀었고 한쪽 눈이 그 빛만 구별할 수 있고 이게 어둡다 환하다 정도만 알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없었는데 제인이랑 지내면서 그쪽 눈은 거의 잘 조금 그래도 시력이 회복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회복. 뭐 없어진 팔다리가 생기진 않지만. 그래서 행복한 결론이 내려요. 그리고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 지난번에 얘기한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그래도 균형을 맞춰주려고 한다고. 평등한 관계인 것처럼 만들어주려고 애쓴다고 그랬는데 하나가 이제 로체스터가 그렇게 다치는 거고요. 장애인이 된 거잖아요. 로체스터가 그리고 집도 없어지고 뭐 그 정도로 뭐 돈이 없어질 정도의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조금 내려오게 해주고요. 그러니까 제인 에어가 해줄 수 있는 게 생기게 해주고 제인 에어한테 무슨 일이 또 있냐면 제인 에어가 재산이 좀 생겨요. 아까 얘기했던 그 무어하우스네 세 형제자매한테 돈을 물려주기로 했다가 딴 데 물려줬다는 그분이 물려준 게 제인 에어한테 물려준 거예요. 마데이라의 그 식민지에 나가 있던 제인 에어의 친삼촌 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외삼촌은 게이츠 헤드에 계시던 분이고 친삼촌이 돈을 자식도 없고 결혼도 안 해서 돈을 자기 조카한테 물려주겠노라 하는데 그게 제인 에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돈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맞추려고 했는지 좀 보이시죠, 여러분? 완전히 똑같아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평등한 관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인 에어의 그 독립적인 영혼에 어울리는 그래도 지위를 좀 만들어주려고 재산이 좀 있는 여자를 만들어주고요. 로체스터는 좀 내려오게 하고 그래서 그래도 조금 맞춰준. 그래서 근데 이 결론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가 많아요. 나름 그래도 오만과 편견보다는 그 여자가 보쌈당해서 남자 집에 가서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조금 여자도 기여하는 바가 더 있고 뭐 이렇게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보면 둘 다 사회적인 인물은 아닌지라 사회 속에 있진 않거든요. 약간 둘이 떨어져서 펜디언이라는 약간 이렇게 이상적인 공간에서 조금 따로 지내는 것처럼 그려져서 어쨌든 그 한계가 있는 결론이다. 결말이다. 그 당시에 사실 저 정도 한계가 또 없이 그리긴 시작하긴 쉽진 않죠. 그렇게 많이 평가해요. 여기서 몇 가지를 더 볼 건데 아까 게이츠에 대해서 제인 에어가 아팠다고 잠깐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약사가 왔다가 그 약사가 제인 에어가 여기 떠나고 싶다고 그래서 학교로 보내자는 얘기를 외숙모한테 전달했다고 그랬는데 왜 아팠냐면 존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요. 제인한테. 근데 제인 말에 의하면 평소에는 유순하게 잘 참는 스타일이에요. 자기가 웬만하면 룰을 따르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어느 순간이 되면 얘가 확 폭발하는 성격이 있어서 패션이 있어서 그날은 이야기 시작할 때 보면 날씨가 흐린 날이 있고 그래서 바깥에 산책을 못 나가서 제인 에어는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려고 커튼 뒤에 이렇게 숨어서 책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 거 하고 놀다가 지친 존이 얘를 괴롭히려고 나타났다가 바로 대답을 안 하니까 책을 집어던져갖고 애 머리에 피가 나게 만들었어요. 제인이 폭발했어요. 덤볐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니까 외숙모가 뛰어와서 어디 집안의 주인한테 너 따위가 이렇게 해갖고 제인만 혼나요. 그래갖고 제인이 혼나는 방식이 이렇게 체벌이 아니라 방에 가서 가둬놓는데 그 방이 영화에 잠깐 나왔던 외삼촌이 돌아가신 방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방에 가둬놓은 자기 방도 아니고 다락방도 아니고 그 집에서 제일 화려한데 외삼촌이 거기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는 꺼려하는 방에다 애를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정신적 학대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여기 레드룸이 근데 문제라기보다 중요한 이유는 제인애가 몇 번의 고비를 인생에서 넘길 때 위기의 순간에 레드룸을 떠올려요. 이 붉은 방을 떠올려요. 거기서 있었던 자기와 자신과의 싸움과 그 갈등을 그 고통을 제인 에어가 기억하거든요. 그걸 넘어서는 게 큰 제인 에어의 성장의 큰 중요한 단계마다 나타나서 그 성장을 보여주는데
이 방에 대한 설명 먼저 볼게요. Red room is a square chamber, very seldom slept in. I might say never indeed, unless when a chance influx of visitors at Gateshead Hall rendered it necessary to turn to count all the accommodation it contained. Yet it was one of the largest and stateless chambers in the mansion. 네, 작은 방이 아니라 큰 방이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거의 자는 일이 없는 방이에요. 그리고 거기 이제 갖다 놓은 다음에 묘사예요. 제인 에어가 의자에다가 애를 막 억지로 앉혀놓고 나갔어요, 하녀들이. 그 앉아서 이제 막 흥분해서 보들보들 떨다가 약간 가라앉으면서 진짜 문이 잠겼나 싶어서 가서 문을 이렇게 열어보는데 잠겨 있어요, 방문이.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예요. No jail was ever more secure. 감옥인 거예요. 가장 화려한 방이지만 감옥인 거예요, 얘한테. 이제 이거보다 더 안전한 감옥은 없었다. 안전하다기보다 뚫을 수가 없는 감옥은 없었다. Returning 이게 문 열렸나 가봤다가 다시 자기 자리를 돌아오는 거예요. I had to cross before the looking glass. 이게 재밌어요. 방에서 얘가 대면하는 게 뭐냐면 외삼촌의 귀신이 아니라 거울,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이에요. My fascinated glance involuntarily explored the depth it revealed. depth라고 그러죠. All looked colder and darker in that visionary hollow than in reality. 거울에 비쳤는데 거울이 훨씬 어둡고 차가워 보여요. And the strange little figure there gazing at me. 누구겠어요? 거울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이상한 작은 형태가 누구겠어요? With a white face and arms speaking the gloom and glaring eyes of fear, moving where all else was still, had the effect of real spirit. Effect of real spirit. 진짜 영혼, 진짜 귀신처럼 보였는데, 진짜 유령처럼 보였는데 자기 자신이잖아요. I thought it like of the many tiny phantoms, half fairy, half imp. Bess's evening story represented the coming of lone fairy tales in moors and appearing before the eyes of belated travelers. 자기를 보면서 무서운 귀신 얘기 들었던 거 다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 유령 얘기 들었던 거 다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그리고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다음에 이제 무서워하는 와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Undressed, said my reason, forced by the agonizing stimulus into the precautious through the transitory power. 이 화가 아직 나 있는 거예요. 혼자 남아서 스스로를 대면하고 있는데 자기한테 아직 남아있는 감정은 왜 존이 나를 때렸는데, 존이 나를 핍박했는데 왜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불합리하다, 불공평하다라는 분노가 아직 남아있어요. Equally wrought up, instigated some strange expedient to achieve escape from insupportable oppression, as running away, or if that could not be effected, never eating or drinking more, and letting myself die. 제인 에어가 순종적이지 않다는, 반항적인, 어느 정도로 독립적이고 반항적인지 여기서 나와요. 도망을 가거나 뭔가 반항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항거하고 싶은데, 굶어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파괴, 그러니까 반항하되 자기 파괴를 통한 반항을 이 어렸을 때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도망가는 게 거의 자살행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은 성숙한 인간이 될 수가 없잖아요. 죽어버리니까. 이것도 제인 에어가 극복해야 되는 관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반항을 해야 되는데 반항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을 때 제인 에어가 생각하는 게 자기 파괴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What a consternation of soul was mine that dreary afternoon. How all my brain was in tumult and all my heart in insurrection. Yet in what darkness, what dense ignorance was the mental battle fought. 이 레드룸의 특징이에요. 레드룸 이미지가 나올 때마다, 붉은 방 이미지가 나올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 제인 에어가 스스로 싸우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대면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들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분노와 해결을 봐야 되는 싸움.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언제 나오냐면요. 언제 이게 나오냐면 아까 얘기했죠. 브로클허스트가 뒤늦게 와서 제인 에어를 갖다 세웠을 때, 그래서 학교에 이제 잘 적응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다 무너졌다 생각했을 때, 그때 붉은 방을 떠올려요. undressed 하면서 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또 왜? 이러면서
그때 붉은 방이 떠오르고요. 또 언제 떠오르는지 아시겠죠? 인생의 중요한 고비, 자신과의 싸움할 때 드러난다고 그러면 로체스터를 떠나려고 할 때, 그때도 붉은 방을 떠올려요.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기억해 놓으세요. 제인 에어라는 작품에서 내면 세계, 자기 내면 갈등,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런 게 잘 드러난다는 거. 그게 그려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Gothic Element라고 그 전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귀신 얘기가 유행을 했었어요. 무서운 얘기.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요새 뭐 드라큘라니 뭐 이런 얘기가 다 그 장르에서 그 전통에서 나온 거예요. 드라큘라, 프랑켄슈타인 뭐 그런 얘기들, 으스스한 얘기들. 근데 이 당시 거틱 소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일단 여주인공이 나와야 되고요. 여주인공이 또 예뻐요. 대부분 거의 제인 에어 전에 안 예쁜 여주인공은 없어요. 사실 예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복잡해요. 큰 성 같은 데 있어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항상 길을 몰라서 길을 잃고 헤매요. 거의 되풀이 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뭐 귀신 나온다든지 뭐 헬멧이 혼자 둥둥 떠다닌다든지 뭐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벽에서 피가 흐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온갖 괴기스러운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무서운 얘기들을 보면서 묘한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인 에어에 그게 들어와 있는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심리적 갈등을 묘사하고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 재밌는 점이에요. 그리고 워낙 인기 있었던 장르이기 때문에 제인 에어도 심지어 그 얘기를 알아요. 톤필드 저택을 돌아다니면서 페어팩스 부인이 처음 제인 에어를 구경시켜주면서 하는 얘기예요. 구경시켜줄 때 제인 에어가 페어팩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You have no ghost then? 이렇게 큰 집인데 대저택인데 오래된 저택인데 귀신이 없다고? 이렇게 농담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None that I ever heard of. Returned Mrs. Fairfax smiling.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Fairfax도 농담하는 걸. Nor in tradition of one, or no legend or no ghost stories. I believe not. 그러니까 거틱 장르가 아니다. 이렇게 우스개처럼 장난스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귀신이 사는 집이 아니다. 근데 문제는 조금 더 있다가예요. 근데 귀신은 없어요. 근데 미친 여자가 있잖아요. I lingered in the long passage to which this led. 이게 뭐 어디 갔다 내려오면서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Separating 지붕 갔다가 separating the front and back rooms in the third story, narrow, low, and dim. Only one little window at the far end, and looking with the two rows of small black doors all shut, like a corridor in some Bluebeard's castle. 그러니까 톤필드 저택의 어떤 부분을 묘사하는 건데 여러분 푸른 수염 이야기 아세요? 푸른 수염 이야기 모르세요? 푸른 수염의 저택 같았다고 묘사가 되는데 대단히 의미심장하거든요. 푸른 수염의 동화인가? 전설인가? 여러분 모르세요? 푸른 수염? 제가 최대한 빨리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잘 나가는 집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귀족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어리고 이쁜 신부를 맞았어요. 어리고 이쁜 신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행복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푸른 수염 집주인이 어딜 가면서 열쇠를 주면서 방문 이 집 다 내가 없는 동안 막 돌아다녀도 되는데 어디 하나만은 열지 말라. 그래요. 방문 하나. 그래서 이제 여자애가 그 신부가 어린 신부가 막 돌아다니고 잘 지내는데 안 와요. 그래서 다 뭐 다른 데도 들어가 봤는데 거기 막 들어가지 말라는데 딱 하나 남은 거예요. 근데 안 와요. 빨리 왔으면 또 안 열고 들어갔을 텐데. 그 심심하기도 하고 또 들어가지 말라면 또 가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기어이 어느 날 열고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전 부인들이 목이 잘린 전 부인들이 시신들이 쫙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방이었던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나오는데 그만 방 열쇠를 떨어뜨렸네. 너무 놀라서. 그래서 주워 갖고 빨리 잠그고 안 들어간 척 하려고 나왔는데 열쇠에 피가 묻어 버린 거예요. 닦아도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러면 또 와야죠. 그죠? 푸른 수염이 와요. 그래서 너 거기 안 들어가 봤지? 그랬더니 안 들어갔다고 했는데 열쇠에 핏자국이 퍽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뒤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얘도 죽이려고 했는데 오빠들이 막 와서 구해주나 뭐 그래요. 근데 그 뒤는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은 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블루비어드 캐슬이 그 전 부인의 죽은 시신들이 목 잘린 시신들이 있었던 피로 가득 찬 숨은 방에 있었던 그 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의미심장한지 아시겠죠? 뭐랑 겹치고 있는지 아시겠죠? 미친 부인이 가둬져 있는 성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블루비어드 캐슬 얘기하자마자 이제 웃음소리를 들어요. 그리스풀의 웃음소리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버사의 존재, 그 미친 전부인의 존재를 알게 되면 다 그게 미친 전부인의 웃음소리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블루비어드 캐슬 얘기하고 그 숨겨져 있는 미친 전부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되게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로체스터를 되게 겉으로는 그래도 괜찮은 남자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블루비어드랑 겹쳐 보일 수 있게 해놨어요. 워낙 의미심장해서 1970년대에 The Mad Woman in the Attic이라고 비평사에서 엄청 중요한 비평이 하나 나왔어요. 그 Mad Woman in the Attic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락방에 있는 미친 여자니까 버사를 로체스터 전 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19세기 여성 작가들을 분석한 책인데 여성주의 비평에서는 거의 거의 뭐라 그럴까요? 태조 그 문을 열어 제꼈어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돼요. 고전이에요, 고전. 이제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성 작가들 작품 속에서 때때로 꽤 자주 괴물이나 미친 여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제인 에어예요. 가둬져 있지만 미친 여자가 나온다.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버사라는 여자가 여자라기보다 짐승적이고요. 강해요. 남자를 상대해요. 남자한테서 피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버사는 좋았을까요? 로체스터는 속아서그래 했다 말했지만 버사는요. 버사는 거기 축축한 자기 고향도 아닌 영국까지 와서 축축한 조그만 방에 갇혀 있는 게 좋았을까요? 물론 미쳤지만. 미쳐있지만 미쳐서 모른다고 치지만 그 오빠가 얘를 팔아넘긴 건 아닐까요? 메이슨 씨가 그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오빠가 왔을 때 오빠를 물어갖고 심장을 뜯어내겠다라고 얘기해서 오빠가 막 충격 먹고 벌벌 떨잖아요. 심장을 뜯어내겠다고 해서 피를 흘리게 만들었어요. 강력해요. 복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거의 짐승적이에요. 로체스터도 막 간신히 막을 수 있을랑 말랑할 정도로. 그리고 잘 안 죽어요. 잘 안 죽어요. 본인이 죽었어요, 결국. 마지막에 불질 두고 자기가 뛰어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없앨 수 있어도 남한테 파괴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로체스터의 비밀을 폭로해요. 메이슨과의 비밀을 폭로해요. 이 존재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걸 주목한 거예요. 이거는 그거군요. 이거는 제인 에어예요. 이거 제인 에어랑 나중에 연결하는 건데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 Mad Woman in the Attic을 설명했던 작가들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작가의 무의식의 반영이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19세기의 여자들에게 가능했던 이미지는 두 개밖에 없어요. 여자들은 요새도 심지어 그런 얘기했지만 여자들은 집안의 천사거나 창녀거나 였어요. 가운데는 없어요. 다른 것도 없어요. 개성 있는 어떤 커리어 우먼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집안의 천사거나 창녀, 순결한 천사거나 창녀거나 딱 두 개였어요. 근데 거기에 속하지 않는 특히 창조적인 여성 작가들이 그게 억눌린 게 너무 분노가 강했던 거예요. 그게 매드워먼이나 몬스터, 괴물로 프랑켄슈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런 걸로 표출된다. 그것이 여자들이 작가들의 그 해결되지 않는 그 분노가 거기 그런 식으로 담겨져 있다. 그리고 정말 성숙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여자 작가들이 사회는 둘째치고 자기 안에 있는 그 파괴적인 분노를 넘어서야 됐다. 그걸 다스리는 법을 배웠어야 성숙한 작가로 가는 길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주장해요. 그 책이. 꽤 말이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그거랑 또 연결해서 제인 에어도 아까 봤지만 자기 파괴적인 너무 화가 나서 자기를 죽여버릴까 하는 데가 있어요. 이 사회가 너무 나한테 불공평하게 구니까
확 죽어버릴까 이러는 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보였잖아요. 제인 에어도 마찬가지로 넘어서야 된다고요. 그 파괴적인 충동을, 자기 파괴적인 충동을 넘어서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제인 에어랑 버사가 연결되는, 제인 에어가 버사가 미친 여자가 제인 에어의 더블, 다른 면, 다른 자아를 상징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좀 보려고 해요. 이게 이제 제인이 하는 부분이, 제인이 워낙 약간 이렇게 도전적인 여성이라 톤필드에 도전적으로 되게 모험을 감행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로체스터가 얘기해요. 너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여기는 왔냐? 너 되게 운이 좋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구인 광고에 여자가 혼자 응답해서 가는데 톤필드 같이 괜찮은데 오는 게 되게 드문 일이었던 것처럼 나와요. 유난히 운이 좋았던 것처럼. 대개는 추천장을 들고 아는 집 통해서 가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톤필드에 와서 로체스터가 오기 전에 한동안 있거든요. 편안하고 안정되고, 예, 괜찮아지니까 또 다시 그 너머의 세상을 갈구하는 게 나와요. 제인 에어가 되게 집 옥상 위에 올라가서 멀리 내다보면서 더 큰 세상에 나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제인 에어가. 왜냐하면 그게 여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안의 천사여야 되니까. It is in vain to say human beings ought to be satisfied with tranquility. 예, 평온한 것에 인간들이 만족해야 된다는 거는 의미 없다. 해봐야 소용없는 말이다. They must have action. 예, 행동이 있어야 되고, and they will make it if they cannot find it. 예, 찾을 수 없으면 행동을 할 것이다, 만들 것이다. Women are supposed to be very calm generally, but women feel just as men feel. 예, 되게 차분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여자도 남자처럼 느낀다. 별일, 뭐 당연한 말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연한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남자랑 비교해서 남자처럼이라니 라고 했다는 거죠. They need exercise for their faculties and a field for their efforts as much as their brothers do. They suffer from too rigid restraint, too absolute stagnation, precisely as men who suffer. 남자랑 똑같이 너무 한 군데 갇혀 있으면 깝깝하고, 열심히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서 이론을 낼 줄 알아야 되고, 몸을 움직여서 뭔가를 해야 된다. 남자들처럼. And it is narrow-minded in their more privileged fellow creatures to say that they ought to confine themselves to making puddings and knitting stockings, to playing on the piano and embroidering bags. 이게 이제 남자들, 우리도 남자 같아라는 거 하는 걸 넘어서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니들 마음이 좁은 거다. narrow-minded라고 비난하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약간 이제 막 분노가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들이 푸딩 만들고 스타킹 짜고 피아노 치고 가방에 자수 놓고 이 정도로 만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더 특권을 가진 그 fellow creatures, 남자들이 narrow-minded다. 이게 여러분, 오만과 편견을 역시 혹시 여러분 보신 분 있으면 오만과 편견에서 여자들이 accomplished, 제대로 배웠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 기준들이 몇 개 나와요. 별로 여기서 많이 달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할 수 있었던 거, 해야 된다고 느꼈던 거, 그걸 만족하면서 그것만 잘하면 된다고 했던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니네 잘못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It's thoughtless to condemn them or laugh at them if they seek to do more or learn more than custom has pronounced necessary for their sex. 관습적으로 해야 된다. 여자들은 이 정도면 된다라고 했던 것보다 이상을 찾는다고 해서 비웃거나 condemn them, 욕하는 건 thoughtless, 사려 깊지 못한 거다. 생각이 없는 거다. 비난받을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더 너머를 이제 와서 또 더 너머를 원한다는 건, 그냥 여자들이 하는 집안일 외에 다른 걸 바란다는 건 비난을 받을 거라는 걸 100%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펜시브하게 방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야, 니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When thus alone I not unfrequently heard Grace Pole's laugh. 딱 이어지거든요. 이 생각을 할 때 자주 그레이스 풀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레이스 풀의 웃음소리가 아니라 버타, 미친 여자의 웃음소리잖아요. 네. 제인 에어가 뭔가 분노를 느끼는 순간,
뭐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unjust 하고 느끼는 순간 뒷배경으로 음산한 우어 이런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미친 여자가 웃고 있는 거예요. 버타의 어떤 면이 제인 에어의 어떤 면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제인 에어였고요. 제인 에어에 대해서 질문 있나요? 제인 에어를 마무리하고 넘어갑시다. 질문 있나요? 예, 정말 안타깝게 같이 못 읽었지만 정말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어요. 예. 나름 당대의 히트작이었고요. 예. 얘기했지만 제인 에어가 나온 다음에 그렇게 얘기해. 연애 소설, 그러니까 연애에 대한 생각, 사람들이 로맨스,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판도를 바꿔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또 다시 읽어보면 저렇게 다른 면들도 있고 심리적으로 여성의 지위와 여성 작가의 자의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면이 더 깊이 알려주는 면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넘어갈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Turn of the Screw를 얘기할 때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제인 에어가 메가 히트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아는 소설이었어요. 누구나 제인 에어를 직접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읽진 않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는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Turn of the Screw는 19세기 거의 말 20세기 넘어갈 때 출판된 이렇게 뭐죠? 연작 이렇게 1부, 2부 이렇게 해갖고 뭐라 그러죠? 한 번에 다 나온 게 아니라 잡지에 이렇게 나눠서 출판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뭐요? 연재 소설이 감사해요. 연재됐다나 그래요. 연재됐던 작품이고요. 그 노벨라라고 그래요. 그렇게 길지 않아서. 근데 이제 Turn of the Screw를 알거나 Turn of the Screw 작가를 아는 사람들은 약간 의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영국 사회와 소설 수업이니까. 헨리 제임스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미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미국 엔톨로지, American Literature Anthology에 보면 헨리 제임스가 들어가 있고요. 근데 브리티시 엔톨로지에도 봐도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작품 활동은 거의 영국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죽기 얼마 전에 영국 시민권을 땄어요. 그래서 귀화했어요. 그리고 사실 미국 사람이 유럽 사람과 만났을 때 미국 문화와 유럽 문화가 만났을 때 충돌할 때 벌어지는 일들을 쓴 소설을 많이 쓰긴 했어요. 그런 작품들을 읽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미국 작가로서의 특징을 살피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국 사회와 소설 수업인데 제가 이 작품을 고르고 이 작가를 넣은 이유는 또 Turn of the Screw는 영국 소설의 전통에 크게 기대고 있거든요. 이 사람 자체도 이제 영국 작가들과 교류를 많이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시간이 거의 돼서 자세한 얘기는 그럼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근데 이제 영국 소설의 전통 속에서 그 전통을 어떻게 잊고 있고 어떻게 기대고 있고 어떻게 변형시키는지를 위주로 우리는 볼 거고요. 헨리 제임스는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영국 작가로 영국 소설의 전통 속에 서 있는 작가로 읽을 거예요.